오래전부터 동양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술이 주먹 구구식으로 전수됐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거나 퇴색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일본에서 무술을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무술이 유도와 가라테였습니다. 유도가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는 그래플링 무술이라며 가라테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는 무술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에다 미치오와 최배달, 그리고 그레이시 가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도와 가라테가 일본뿐 아니라 세계 종합 격투기 역사에까지 큰 영향을 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인물은 마에다 미치오입니다. 1895년 18살의 청년이었던 마에다 미치오가 가노 지고로가 운영하던 강도관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강도관 유도는 전국 유술대회에서 우승하고 일본 무도계의 주류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마에다 미치오는 강도관 4대 천왕 중 한 명이었던 토미타 츠네지로 밑에서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토미타 츠네지로는 사이고 시로 같은 다른 4대 천왕에 비해 유도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마에다 미치오에게는 이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마에다 미치오는 164cm의 단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에다는 승단 심사에서 무려 12명을 상대로 연속 대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에다는 단 1패를 한 걸 제외하고는 모든 대련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마에다 미치오는 강도관 4대 천왕의 뒤를 이을 인재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의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903년 미국에서는 약간의 유도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강도관 4대 천왕 중 또 다른 인물이었던 야마시타 요시츠구가 미국의 유도 사범으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야마시타는 그곳에서 많은 미국인들을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 중에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유도 시범에 감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야마시타에게 부탁해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유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유도가 큰 호응을 얻자 미국 주재 일본 공사관은 강도관에 연락해 더 많은 유도 사범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강도관은 마에다 미치오와 함께 그의 스승이었던 토미타 츠네지로를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이후 마에다 미치오는 전 세계를 떠돌게 되지만 다시는 일본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1905년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유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초반에 이들의 시범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이곳에서 마에다는 미식축구 선수를 쓰러뜨렸고 토미타 츠네지로도 체조 코치를 쓰러뜨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후 이들은 다음 목적지인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사관생도와 대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합에서는 마에다 미치오가 상대방을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시합에서는 그의 스승 토미타가 팁톤이라는 미식축구 선수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토미타는 그보다 훨씬 덩치가 컸던 팁톤에게 패하면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유도 시범을 취재했던 뉴욕타임스는 이날 경기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토미타 교수는 함께 온 그의 조교를 고무공처럼 이리저리 던져댔다. 그런 다음 그는 생도 중에서 그와 싸울 자가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러자 건장한 체격의 미식축구 선수 팁톤이 매트에 올라갔고 곧바로 유도 사범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팁톤은 깡마른 일본인을 3번이나 넘어뜨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생도인 데일리도 토미타 교수를 쓰러뜨렸다. 원래 웨스트포인트는 유도 사범을 초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미타가 생도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이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아무리 체급 차이가 컸다고 해도 유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대신에 레슬링 코치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토미타뿐 아니라 마에다 미치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마에다는 자신들 때문에 유도의 위상에 금이 간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에다는 스승과 함께 일본에 돌아가는 대신에 홀로 미국에 남게 됩니다. 이후 그는 유도의 강함을 알리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일명 스트리트 파이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에다는 자신의 무술을 유도가 아닌 유술이라는 의미인 주짓수로 소개했습니다. 주짓수는 이후에 주짓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됩니다. 굳이 유도가 아닌 유술로 소개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강도관에서 돈 내기 싸움을 금지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에다는 돈 내기 싸움을 자주 했었는데 만약 유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강도관의 명성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에다는 또 유도 기술보다는
좀 더 실전에서 먹힐 만한 유수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강동원에서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치명상을 입힐 만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도는 이미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스포츠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쿠바, 그리고 스페인과 멕시코 등을 방문하면서 전 세계 격투가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떤 기록에선 마에다 미치오가 일생 동안 무려 2000번을 싸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믿기 힘든 주장입니다. 또 그가 싸웠던 독특한 방식이 야사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포츠화된 격투기 룰이나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에다는 종종 가장 실전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결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를 미치오 스타일 스파링이라 불렀는데 한 지역을 정해놓고 24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졸고 있을 때 상대방을 기습하는 게 허용됐습니다. 마에다가 싸운 상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부처보이라는 유명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부처보이는 마에다보다 훨씬 덩치가 컸지만 치열한 결투 끝에 마에다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에다에 대한 많은 부분이 과장됐고 특히 일본에서는 초인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가 수많은 경기에서 승리한 싸움의 고수였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주짓수의 위력을 보여준 마에다 미치오는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1915년 남아메리카 순방을 마친 마에다는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격투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흑인들 사이에서는 카포에라라는 전통 무술이 탄생했었는데 카포에라는 특히 화려한 회전 발차기가 유명합니다. 훗날 종합 격투기의 모태가 되는 발리투도가 생겨난 곳도 브라질이었습니다. 발리투도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 무규칙으로 진행되는 격투기였습니다. 격투기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브라질에서 마에다 미치오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을 돌아다니면서 주짓수 시범을 보였고 자기보다 훨씬 큰 카포에라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마에다는 그곳에서 가스타우 그레이시라는 브라질 유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마에다는 가스타우 그레이시의 14살 아들인 카를로스를 지도하게 되는데 카를로스는 자기가 배운 기술을 동생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시 5형제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인물은 카를로스가 아닌 막내 엘리오 그레이시였습니다. 엘리오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고 본격적으로 주짓수를 연마하고부터는 브라질의 무술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플링 무술의 최강으로 평가받는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시작이었습니다. 1923년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무술계의 또 다른 거장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최배달이었습니다. 최배달의 본명은 최영희이지만 여기서는 더 친숙한 이름인 최배달이라 부르겠습니다. 최배달의 일본 이름은 오야마 마스타츠였는데 마스타츠는 한민족을 지칭하는 말인 배달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에다 미초와 마찬가지로 최배달의 이야기에도 얼마간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분홍의 아들로 태어난 최배달은 사고 뭉치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는 잠시 만주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최배달은 이상지라는 어떤 중국인으로부터 중국 권법을 전수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에서는 그가 처음 접한 격투기는 복싱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유년기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와의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일럿이 꿈이었던 최배달은 항공기술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처음 가라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1944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학도병으로 차출됩니다. 이때 그는 많은 동료들을 가미카세 자살 공격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배달의 차례가 돌아오기 직전에 전쟁은 일본의 패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최배달의 행적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립니다. 야쿠자와 연루됐다는 말이 있고 행패를 부리는 미군을 쫓아다니면서 혼내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무술 수련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는 다양한 무술을 수련했지만 그 중에서 주로 가라테를 수련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나코시 기치네 송도간 가라테를 수련하다가 나중에는 강유류 가라테까지 배웠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 그는 와세대 대학 체육과에 입학했는데 여기서 만난 조영주를 통해 강유류 가라테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배달의 일대기에는 조영주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배달이 조영주에 특별히 악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의 제1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는 친북 성향의 조총련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조총련에 대항하는 민단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최배달은 조영주를 통해 민단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최배달은 이 세력 다툼에 깊이 관여했고 실제로 실력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배달은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는 입산수도를 시작했습니다. 최배달의 일대기에선 그가 입산수도를 한 이유가 미군을 폭행한 일로 지명수배를 받아 몸을 숨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미군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을 폭행했었는데 결국 꼬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배달이 몸을 숨긴 진짜 이유는 조총련과의 갈등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배달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가 큰 사고를 쳤고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산으로 몸을 숨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후 조영주에 대해 언급하는 걸 조심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최배달은 산에 들어가 본격적인 수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때가 1946년이었습니다. 수련을 통해 최배달은 나날이 강해졌지만 세상과 떨어진 외로움 때문에 수련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한쪽 눈썹을 밀면서까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대략 14개월이 흘렀을 때 교토에서 최초로 전일본 공수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최배달은 공수도 대회에 참여했고 결국에는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배달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최배달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로 했던 3년을 채우고 나서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수련을 마친 최배달은 전혀 다른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하사한 지 얼마 안 돼 그는 소를 상대로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처음엔 소의 힘에 압도됐지만 거듭된 시도 끝에 소를 제압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손으로 쳐서 뿔을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최배달이 소를 제압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이나 증언으로 봤을 때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최배달은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라테기에서는 그를 이단시했습니다. 당시 가라테 시합에서는 상대방을 때리는 걸 금지해서 타격을 가기 직전에 동작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것을 순돔의 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전성을 중시했던 최배달은 직접 타격을 가하는 풀 컨택트 방식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1952년 최배달은 우연한 기회로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에는 그레이트 토고라는 프로레슬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계 프로레슬러로 전쟁 직후 미국에 팽배했던 반일 감정으로 인해 주로 악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팀을 이룰 사람을 모집했었는데 최배달이 여기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최배달은 유도인 출신인 엔도 고키치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그레이트 토고와 합류했습니다. 이 셋은 토고 브라더스라는 태그팀을 결성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프로레슬러로서 최배달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배달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맨손으로 격파 시범을 보이면서 가라테의 위용을 알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마에다 미치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자들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최배달이 상대했다고 알려진 이들 중에는 브라질의 칼잡이, 홍콩의 무술인, 프랑스의 사바트 고수, 그리고 태국의 무에타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이 뒤섞여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일대기를 그린 공수도 바보 일대가 대히트를 치면서 최배달은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기를 바탕으로 최배달은 실전성이 강조된 자신만의 가라테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이 극진 가라테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레이시 가문의 막내 엘리오 그레이시가 브라질의 격투계를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시 주짓수는 일본의 무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엘리오 그레이시는 기술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고유의 무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브라질에서는 격투기가 활성화됐었고 다른 종류의 무술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엘리오 그레이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 복싱과 레슬링, 그리고 유도 선수를 차례차례 물리쳤습니다. 초반에 엘리오는 주로 수비 위주의 경기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했다가 마지막에 기술을 걸어 기권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엘리오는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상대를 물리쳤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짓수의 우수성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오 그레이시의 활약상은
일본의 유도 고수 기무라 마사히코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1951년 당시 유도 최강자로 알려져 있던 기무라 마사히코가 브라질을 방문하자 엘리오 그레이시가 그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무라는 흔쾌히 도전에 응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과 동행한 가토와 대결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가토 또한 뛰어난 유도 선수여서 엘리오 그레이시 정도는 가토 선에서 정리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엘리오 그레이시의 승리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6분 만에 엘리오 그레이시가 초크 기술을 걸어 가토를 기절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무라 마사히코는 엘리오의 도전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무라와 엘리오는 키는 비슷했지만 체중은 기무라가 훨씬 더 무거웠다고 합니다. 승리를 낙관한 기무라는 3분 안에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시합이 있던 날 무려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들었고 브라질 대통령까지 이 경기를 직관했다고 합니다. 시합은 시종일관 기무라의 우세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엘리오는 빈틈을 주지 않았고 경기는 기무라가 예상했던 3분이 훨씬 지나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무라는 역시 기무라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13분 만에 기무라 마사히코는 팔 비틀기 기술을 시전하면서 엘리오 그레이시를 궁지에몰았습니다. 훗날 기무라 라고로 불리게 될 이 기술로 엘리오의 팔이 두 군데나 부러졌지만 엘리오는 여전히 기권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그레이시 측에서 타워를 던졌고 결국 기무라 마사히코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오 그레이시도 실익을 챙겼습니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그의 포기할 줄 모르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기로 주짓수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레이시 가문 체육관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레이시 가문의 후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주짓수의 위력을 알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UFC가 탄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엘리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기무라 마사히코 또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기무라의 인기를 능가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프로레슬링 선수였던 역도산이었습니다. 역도산의 본명은 김신락으로 최배달과 마찬가지로 한국계 일본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사였던 역도산은 먼저 씨름 선수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를 눈여겨본 일본인에게 스카웃돼서 스모 선수로 전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스모 선수로도 꽤 유명했지만 어떤 이유로 스모를 그만뒀고 이후 우연한 기회로 프로레슬링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그는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우연히 텔레비전의 보급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성이 있었던 역도사는 직접 경기를 뛰면서 레슬링 인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역도사는 인성 논란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꾸기 일쑤였고 제자들한테도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이후 프로레슬링계의 전설이 되는 안토니오 이노키와 자이언트 바바 그리고 기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이언트 바바가 왜 정수리를 때리면 안 되는지를 묻자 역도사는 갑자기 그를 실컷 두들겨 패고는 바보야 그러면 상대가 죽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이언트 바바는 기밀이나 안토니오 이노키에 비해서는 그나마 훨씬 덜 맞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도사는 앞에서 언급한 기무라 마사히코와 1대1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무라 마사히코는 유도 최강자로 이름을 떨쳤지만 유도는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무라는 역도산과 손을 잡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프로레슬링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기무라는 아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무라는 역도산의 태그팀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무라는 점차 역도산의 들러리 역할로 밀려났고 이에 기무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기무라가 언론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역도산과 기무라 간의 1대1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물론 프로레슬링에는 각본이 존재했고 사전에 이 둘은 무승부로 시합을 끝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기무라 입장에서는 구겨진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비기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12월 22일 기무라의 역도사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시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시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역도사는 비기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기무라를 무차별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기무라는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했고 계속된 폭행으로 큰 부상까지 입게 됩니다. 그렇게 유도 영웅 기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각본이 있다는 걸 몰랐던 관중들은
역도산이 실력으로 기무라에 승리한 거라 생각했지만 경기의 내막을 알고 있었던 관계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기무라와 함께 유도를 수련한 적이 있었던 최배달은 역도산에 대결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도산이 최배달을 애써 무시하자 최배달은 한동안 역도산을 쫓아다니면서 싸울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쇼와의 간류지마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3년 최배달이 창시한 극진 가라테의 사범이었던 쿠로사와 켄지가 그의 두 제자들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태국의 무에타이가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로 싸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을 통해 킥복싱이 탄생하게 됩니다.